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으면 시황이 바뀌고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일단은 이걸 미룰 수가 없어서 찍어야겠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던 부분에서는 여기를 이제 뭐 리테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100%는 안 된다. 현금 100%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냥 분할로만 이제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잘 하신 분들은 이 상승 잘 먹었을 거예요. 이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쇼 치지 말아라 했어요. 쇼 안된다, 이거 역추세 가면 안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숏이 거의 무슨 뭐 9만 명인가? 뭐 그 정도가 청산이 났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청산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숏은 좀 힘들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숏을 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숏도 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중심으로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면은 도미넌스도 계속 오르고 있고, 얘가 지금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주요 추세랑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럼 원래는 여기에서 항상 이런 저항들을 맞아왔는데 얘가 여기서 바로 뚫었다라는 건, 이때처럼 이런 게 안 나오면 사실 이 60%대까지 금방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비트코인이 업비트에서 거래대금 순위를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높죠. 그래서 1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전일 대비 상승을 했을 때 얘네들이 다 없어지고 비트코인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다 막 마이너스가 되고 이럴 수가 있어요, 나중에 되면. 근데 그러려면 이제 도미넌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매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분할 익절 정도만 해라 말씀드렸던 게 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는 사실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조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1,500이랑 33,000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게 헤드앤숄더 관점이 이걸 넘으면 폐기가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걸 뚫었고요. 지금 우리가 CME 갭도 채웠기 때문에 한번 뭐 눌림이 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얘도 같이 눌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알트장이 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제가 이제 여기 딱 그 선을 그어드렸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이걸 4시간 봉을 했을 때 여기 꼬리에 딱 닿여요. 보시면 이게 상승장이 되면 뭐 로그도 마찬가지고 일반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딱 닿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 딱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기준점이 딱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수렴 형태가 나와주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르는데, 만약에 여기를 다시 한번 이탈을 한 다음에 내려간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선을 봐야 되냐면, 이 선이 아니고 가로선을 해서 여기에 있는 매물대들 있죠, 우리가 그 전에 되게 못 들었던 이 32,000 라인, 이 구간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되기 때문에, 지금 33,800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32,000이면 거의 뭐 2,000불 정도의 하락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해야 된다? 조심을 해야 된다. 내가 정말 지금 뽀모가 와도 언제 사야 되냐면, 이 조정이 진행되면서 되는 과정에 좀 사는 거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불타기를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거 이동평균선을 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보면 다 뚫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부분들을 다 뚫고 있어서 되게 좋고, 지금 움직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도 몇백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변동성이. 이거 진짜 오랜만에 느껴지는 변동성인데, 어쨌든 간에 얘가 항상
이 RSI도 그렇고 이거 일봉 보면 진짜 찢을 것 같이 위로 가잖아요. 근데 항상 이럴 때 숏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어쨌든 이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였는데 어쨌든 이걸 뚫었어요. 실패, 성공해서 뚫었잖아요. 자, 그렇다는 건 얘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락을 할 때 이 양봉 하나 빼고 주봉상에서 음봉만 계속 떴는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보다 저항대가 별로 없다는 소리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저항대가 더 어디에 있었다? 여기에 있었는데 이 저항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횡보를 하면서 쉬어가는 구간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횡보를 하는 그 구간이 우리가 상승했던 이 구간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 오는 게, 그것조차도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하락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익절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과정에서 보면 업비트의 알트들이 지금 점점 윗꼬리를 만드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거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비석형 차트들 이런 거 나오면 보통 조정이 많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통 뭐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알트는 떨어지는 뭐 그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들고는 이때 알트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그리고 도미넌스가 더 오른다면, 그때는 나의 비트코인의 일부를 조금씩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장투 코인들을 위주로 넣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장투 포트폴리오를 짤 때 제가 이거를 따로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이게 막 하루 지나면 시황이 바뀌어 있고, 뭐 하루가 뭐예요? 1시간, 뭐 몇 시간 지나 바뀌어 있으니까 제가 영상 찍으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투 코인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때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면, 저는 두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크게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냐, 정말 내가 미치도록 뽀모가 오는 것들, 내가 이때 왜 안 샀을까라고 머리 깨고 싶은 것들 있죠. 그거를 하나 보시고요, 반종류를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안 오는 거 있어요. 제가 답답해 죽겠는 거 있거든요. 근데 차트는 좋아.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는 게, 이거는 확률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상승장이 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 확률이 높은데, 근데 이번의 케이스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2020년에 그때 유튜브도 안 할 때였어요. 그때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오픈 카톡방 그때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클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클을 강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강조했었는데, 얘가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이제 이동평균선 다 끄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보면 요게 지금 엄청난 거래량이 떴죠, 이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이클의 움직임이고, 제가 사실 말씀드렸을 때는 이때였어요. 이때, 요때. 잠시만요, 이렇게 당겨봅시다. 저는 사실 이때였어요. 왜냐면 이때가 요렇게 이제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큰 관점에서 이러한 수렴이 끝나가 시죠. 이기도 했고, 거래량도 여기 많이 뜨기도 했고, 이클을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그 암호화폐 여러분들 첫 상승장으로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시죠? 그때도 있었던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근데 그때 거래량을 훨씬 상회하는 거래량이 매집봉으로 떴고 수렴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래서 이거 좀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요걸 못 버텼어요. 자, 보세요. 이때 있죠? 2021년부터 1월 달에 거의 2월까지 한 달간 거의 횡보를 했어요. 이걸 못 버텼어요, 진짜. 이 한 달을 못 버텨요. 왜 못 버티냐면, 아니 나 한 달 잘 버텼는데? 근데 지금은 다를 거면, 왜? 내 주변 사람이 코인으로 먹고 있고,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떤 걸 타냐면 이런 것들을 그냥 겁없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계속 먹여주니까 이 퍼센트로 가지고 이제 주변에 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주변 사람들 누구는 벌고 있고, 그리고 내 것만 오르지 않고. 자,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 원기옥을 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역대급 상승을 이뤄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이 역대급 상승을 이뤄냈다. 2600%, 27배 정도 오른 거죠. 근데 여기서 기껏 해봐야 한 4-5달이에요. 끝날 때까지가. 만약 정말 우리가 아는 알트 찐 상승장이라면. 그러면 정말 4-5달이라고요. 근데 이 한 달을 못 참아요, 사람들이.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코인들이 다 오르니까. 자, 그래서 항상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냐?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뭐 보고 들어가셨냐면 코스피 얼마냐? 너무 떨어졌는데 얘가 지금 얼마더라? 그리고 삼전이 얼마더라? 얼마까지 떨어졌더라?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좀 싼데? 사볼까? 이거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열풍이 불었을 때는 삼전이 뭐 6만을 가네, 7만을 가네, 8만을 가네, 9만을 가니까 이제 10만 전자도 가겠지. 이런 얘기하면서 쭉 삼성전자 열풍이 불었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에 쭉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시총이 삼전보다 낮은 것들이 순환매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뭘 시사하냐? 결국 우리가 도미넌스가 오르네 마네 하는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전체 시총에서 암호화폐 시총이 차지하는 지분율이 몇 %냐 이거기 때문에 얘가 오르려고 한다는 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얘가 오른다라는 건 그 자체가 이미 상승장 뭐다? 초입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초입이 과연 2020년 말처럼 그런 초입이냐, 아니면 아직 2019년이나 이런 단계여가지고 좀 2016년이나 이럴 때처럼 그 과정이 좀 필요하냐, 시간이 뭐 1년 정도 더 필요하냐, 반감기도 있어야 되고 뭐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4년 주기로 인해서 2025년에 상승이 온다라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거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는 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트코인이 역대급으로 가는 그런 게 바로 여러분들의 상승장인 건데, 그걸 가기에는 이 과정이 사실 선결 조건이 돼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켓캡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왜?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이더리움이 얼마냐를 보지 않아요. 뭘 보냐? 비트코인이 얼마냐? 코인 요즘 많이 올랐던데 한때 그 기준은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뭐 며칠 전에 솔라나가 급등했고 체인링크가 급등했고, 이거는 코인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나 얘기가 되는 거지, 바깥에서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과정은 항상 뭐다? 비트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더리움이 야 얘도 옛날에 뭐 7만원이었는데 뭐 몇백만원이 어떻게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지, 비트코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비트코인을 어쨌든 제가 장투 얘기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론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투 코인들 있죠. 첫 번째, 내가 뽀모가 너무 사고 싶어 미치겠는 거, 안 사면 손가락 자르고 싶은 그런 느낌. 그게 뭐겠어요? 뭐 솔라나나 체인링크 같은 거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타셨단 말이죠. 그래서 막 미치겠는 거야. 그런 코인들을 이제 조금씩 타보는 거.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번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안 가는 거. 그러나 얘가 그동안 길을 모으면 이클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이건 당장의 가격 변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평단가를 잡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변동성이 좋고 속도는 빠를 수 있어도 내가 평단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늘과 같이 좀 불안불안한 조정빔이 나오면 내가 마이너스 수익률로 가서 뭐 10% 물릴 수도 있고 20% 물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손절을 하고 날 터니까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막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아, 왜 나만 타면 안 가지? 왜 나만 타면 빠지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반씩 한번 타보자. 아니면 나는 좀 소극적이야, 그러시는 분들은 한 3대7 정도 이렇게 배분해서 해보자는 거죠. 나머지는 비트코인, 그리고 현금도 50% 정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코인들은 여러분들 뭐 대충 급등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알트들 중에 자발트 이런 거 말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더리움이 아니고 저거 뭐야, 솔라나라든지 뭐 체인링크라든지 요즘 잘 갔던 애들, 그런 애들 코인이 나름 좀 괜찮으면서 자발트는 아닌 것이 요즘에 퍼포먼스는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 좀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저는 항상 이 단기 랠리에서는 이런 놈들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트도 굉장히 좋고요. 이 스텔라 루멘이 이제 이 단기 하락 추세를 뚫었고, 그 다음에 이 상단까지 굉장히 갭이 많아요. 그래서 얘도 괜찮다라고 보이고, 스텔라 루멘 좋으면 또 뭐가 좋나요? 리플도 좋거든요. 리플도 어느 순간 됩니까, 여러분들? 또 얘기 안 나와요. 제가 이럴 때 항상 리플릭스도 만들고 리플 괜찮다라고 하는 거지, 급등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자제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시야를 넓게 보면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다, 이런 거 보면은. 자, 얘가 진짜 여기서부터 이 지점을 수렴을 뚫었고 여기서 리테스트를 한 다음에 옆으로 기고 있죠. 자, 이게 어떤 차트랑 되게 비슷하냐면, 이게 에이다라고 있었는데 에이다가 지금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보시면, 자, 여기 있죠. 얘가 2017년에 2,000원대까지 갔다가 그리고 쭉 빠졌는데, 그럼 어디까지 갔냐면 20원대까지 갔어요. 그죠? 근데 얘가 이때 당시에는 뭔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절대 못 구출 안 된다, 구출이 절대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얘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때 3,000원대까지 갔죠. 이런 것처럼 구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과정이 구출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이 매물대를 쌓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지금도 리플이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리플은 더 좋은 것이 이때 소송 리스크 때문에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 소송 리스크가 지금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점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얘가 이걸 뚫는다면 이 지점보다 더 가는 것도 더 가는 거지만 정말 만원대까지도 혹은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항상 리플은 우리가 리또 속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좀 인내심을 요하는 종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 다 이거예요. 이거 그레이스케일 이건데, 요즘에 급등했던 코인이 뭐 있었냐면 솔라나, 그 다음에 체인링크죠. 근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그레이스케일의 프리미엄 비율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들 중에 펌핑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높은 비율 중에 아직 펌핑이 안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텔라 루멘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게, 이제 세 번째죠. 파이코인입니다. 파이코인. 이게 정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이클처럼 오래 걸릴 거예요. 왜? 이클이 그때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한창 이클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클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물량을 요새 다 턴 거예요, 얘가. 이때 엄청 들고 있다가 그때 무슨 뭐 보유량의 한 10%를 들고 있었나? 뭐 그 정도까지 들고 있었는데, 이걸 급등시키고 쭉 다 털어 지금 없어요, 그냥 이클이. 이걸 누구한테 다 넘기겠습니까? 개미한테 다 넘겨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건 뭐겠어요? 찾는 사람이 좀 많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가격이 반응이 없다. 그럼 파이코인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파이코인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보면 좀 팔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고, 프리미엄도 많이 안 떴고, 아직 익명성 메타는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득권에서 제도권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익명성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솔라나나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뭐 체인링크 같은 경우나 이런 걸 보면 아직도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파일코인도 가격이 정말 진짜 몇 토막이 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토막이 났는데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프리미엄도 엄청나게 붙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 그레이스케일이
보시면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총 227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AUM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보면 거의 뭐 한 2-30조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돈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될 게 코인이 아직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되지도 않았고 편입되는 과정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ETF도 없고 그래서 자산운용사들 자체가 규모가 작은데 근데 얘네들은 제법 큰 돈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 자체가 지금 박살이 났는데 이게 10월 13일이니까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뭐 얘가 파산한다 만다 뭐 DCG가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만큼을 들고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걸 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얘가 제도권을 가면 그 과정에서 얘네들은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얘네가 어쨌든 가장 프리미엄이 높은 게 파일코인이기도 하고 아서에이즈도 마찬가지로 AI 관련 유망 코인을 파일코인으로 지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파일코인의 한번 차트를 보면 자 지금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일코인이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바닥에 대한 지지 라인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져 있던 저항선도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얘가 지금 이 과정에서 이 다이버전스 형태를 좀 쌓아가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수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세선까지 넘어준다면 그럼 얘가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U자형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에이다나 뭐 이런 애들처럼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얘가 지금 아직 제대로 출발을 안 했어요. 다른 코인들보다 이거 보면 왜 이렇게 안 깠지 싶잖아요. 그런 애들을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 중에서 좀 괜찮다 싶은 것들 그런 애들을 이제 장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뽀모가 오는 것 놓친 것들 걔네들도 들어가고 내가 좀 리스크 있는 걸 안고 싶다 하면 뭐 5대5 하시면 되는데 내가 좀 안전하게 좀 멀리 보고 싶다 하시면 7대3 정도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드 비중을 조절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내가 비트코인도 들고 있겠다 알트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사실 조급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발짝만 뒤에서 보면 아 이거는 뭔가 지금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뭐 아니면 좀 지금은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한 발짝만 뒤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앞에서 이제 보고 있으면 잘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글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읽었는데 제가 원래 평소에 생각하는 거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글이라 들고 왔는데 자 비트코인 현물 출시가 임박했다. 여러 정황상 앞으로 한두 달 안에는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ETF는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속도다. 방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이 ETF 추가 발행을 위해서 허겁지겁 현물을 대량 매수할 거라 추가 가격 상승도 가능하다. ETF 매수세를 촉발할 재료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현물 ETF 출시는 미국에서만 100조 달러의 자금을 움직이는 웰스 매니지먼트 분야의 본격적인 비트코인 투자 채널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자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조 달러가 안 된다. 물론 그전에도 미국에서는 퇴직연금 계좌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방법이 있었다. 근데 대부분 증권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가 아니라 별도 계좌를 발급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폐쇄적이라서 접근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앱들이 이를 위한 UI조차 개발하지 않은 상태라서 가입하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빡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관리사들은 2020년 그리고 2021년 불장에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방법으로 GBTC를 많이 추천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레이스케일 얘가 나중에 또 주목을 받을 거예요. 좀 있으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자, 그리고 블랙록,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등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100조 달러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사실 재무관리사들은 계약된 브로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세일즈할 때 금융 상품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보험은 KB보험, 저축은 미래에셋,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요즘 증권사들의 주 수익원은 퇴직연금 상품이다. 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다 바로 밑에 있어요. 장기 국채 수익률이 5%가 나오는 환경에서 무슨 금융상품인들 인기가 있겠냐 이거죠. 다 국채가 제일 안전한데 그걸 하려고 하지 이거죠. 근데 반면에 퇴직연금 상품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꼭 가입해야 된다는 메시지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환경일수록 매력적으로 들리고 비과세 혜택도 커서 부자들이 관심이 많다. 그래서 한번 돈이 들어오면 20년씩 장기로 돈이 묶이기 때문에 AUM 관리 측면에서 매우 장점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 저금리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고금리 인플레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처럼 뭔가 달러랑도 디커플링 안 되는 것 같고 나스닥이랑도 커플링 됐다가 지금은 또 안 되고 금이랑 또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도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자산들과의 낮은 상관성이 장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면 낮은 위험성으로 높은 수익률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캐시우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2.5%가 자금에서 유입이 되면 우리는 현재 가격에서 4.7배가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사실 3만 달러로만 놓고 봐도 그럼 얼마입니까? 14만 달러 정도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이 궁극의 가치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현물 ETF 출시는 끝판왕이 아니다. 본격적인 비트코인 재택의 시작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글입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드렸어요. 현물 ETF가 나올 때 만약에 가격이 겁나게 오르다가 얘가 이제 승인된다.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할 때처럼 재료로 쓸 수가 있어요. 뭐 물량 넘기는 재료.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비해서 조금 한 20% 정도는 더 오르지만 그 이후에 큰 하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근데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 그때는 뭐 계속 잘 가겠죠.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 지표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것도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형태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 지표를 볼 때 ETF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지금 ETF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현물 ETF를 한다는 게 비트코인을 이들이 사놔야 되기 때문에 선물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도 그때 된 거 ETF랑 다른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ETF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서 사람들이 유입이 됐을 때 이 고점을 판단하는 근거는 뭘로 보면 되냐면요, 유튜브 여기저기에서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ETF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플러스 이걸 본 사람들, 대중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이 가는 뭐 가게나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에서 현물 ETF가 됐기 때문에 뭐 블랙록이 세대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얘네들이 돈을 갖고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성장할 거야 라면서 너도 돈을 조금 넣어봐 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럼 그때가 저는 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ETF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파급 효과가 되는지 눈으로 그냥 뭐 조금 1-2천불 오르는 거 혹은 뭐 3천불 오르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ETF가 들어오고 자산 운용사들이 이거를 필수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서 돈을 투입을 할 때 그때는 정말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항상 잘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라. 인간 지표를 잡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시점이 이제 2016년이나 아니면 뭐 2020년 초라든지 뭐 이런 시점들처럼 반감기 전이니까 본격적인 상승장을 앞두고 한 1년 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2020년 제가 이 얘기도 말씀드렸죠. 요때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비트코인은 이 저점을 한번 찍고 두 번째 저점을 찍으러 오는데요. 근데 그게 항상 저점을 높였어요. 근데 얘는 이때 이후로 한 번 더 낮췄죠. 그리고 이때 되게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의 형태로 오는데 이 FTX의 파산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다 라고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소 유지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말은 굉장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텐데 이게 최초예요. 뭐가 최초냐, 이 비트코인 사이클을 보면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상승장 사이클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비트코인이 이 고점부터 저점을 찍고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추세적으로 거래소 유지 물량이 계속 낮아지는 거는 요번 상승장이 처음입니다. 이때는 물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요때도 뭐 디파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게 최초예요. 그래서 뭔가 좀 사이클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2021년도에도 이게 이것밖에 안 올랐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오판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차트만 봤으면 오히려 심플했을 텐데 이걸 사이클적인 측면으로 보니까 좀 여기서 좀 미스를 했던 그걸 제가 복귀를 했을 때 좀 느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다르긴 해요. 확실히 2021년의 움직임도 이전의 사이클과는 좀 달랐고 지금의 움직임도 이때랑 혹은 이전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다만 이제 메이저적인 관점은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요, 항상 요걸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항상 이 지점이 존재를 해요. 여기도 그어놨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요거 미니불장이라고 할 때 보통 이런 지점들까지는 올라와요.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얘도 여기 올라왔다가 여기죠. 그리고 떨어졌죠. 그리고 얘도 뭐 이때처럼 되는 과정이 맞다면 그러면 이제 이 지점을 뚫었으니까 얘가 뭐 여기나 이런 데 있죠. 이게 이제 한 4만에서 5만 정도 되는데, 그렇죠? 4만 5천에서 5만 정도 되는데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저는 메이저한 관점이라고 보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점이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유지 물량이 계속 낮아지는 것도 특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ETF도 현물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예외로 두고 염두에 두면 이거에 맞춰서 난 이걸 보고 있었는데 왜 계속 얘가 뚫고 오르지 할 때 숏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같이 불타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적인 판단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이걸 마인드셋에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좀 자주 올릴 거예요. 원래 이제 그 행보장 이럴 때는 맨날 영상 내용이 똑같아가지고 좀
보다 지겨우실까봐 그래도 뭐 일정 텀을 두고 올리긴 했지만 좀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시향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상도 영상이고 제가 자주 올리긴 하겠지만 실시간으로 못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해서 제가 텔레그램도 요즘 많이 올리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개 브리핑방이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데 브리핑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 글을 막 올려드리는데 이건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텔레그램을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무료방이고요. 그래서 영상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에 이제 공개 브리핑방 링크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거를 이제 봐도 혼자서 뭔가 매매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비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파란색 체크 표시는 타겟을 도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을 팔았어요. 이게 언제 샀냐면 3천만 원대에 제가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아예 설정을 안 했어요. 오래 못 들고 갈까봐. 항상 이 비트코인 독주장이 있기 때문에 요걸 생각해서 제가 계속 길게 보다가 뭔가 지금 이 차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그 눌림이 좀 올 수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원래는 한 4만 불로 봤는데 일단 지금으로 바꿨고요. 이런 것처럼 특정 상황들이 변동이 생기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브리핑도 하고 대응을 해드리니까 이런 실시간 어떤 대응이 디테일하게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되는데 멤버십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아까 영상 시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숏이 엄청 청산이 됐잖아요. 9만 명이 넘게 숏이 청산이 됐는데 저는 지금 거의 롱만 했어요. 그리고 숏도 그냥 단기 해칭 정도? 이런 눌림들 때 그냥 조금씩 먹는 그런 거 하고 나머지는 다 롱을 홀딩하는 쪽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겟도 보시면 3만 불로 늘리고 그 다음에 3만 1000불도 3만 3000을 늘렸는데 3만 1000을 돌파해서 3만 5000대까지 갔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물도 여러분들이 좀 하다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 방은 멤버십과는 별도의 방이고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문의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